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전, 사유, 관조. 네, 생명의식의 그 뼈대죠. 체험과 상상력, 이미지 등에 관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강은요, 핵심 주제는 반전, 관조, 사유예요. 반전은요, 뒤바뀌어 변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바뀌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력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미처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뒤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어로 오면은요, 예를 들면 하늘, 그러면 호수, 바다. 또 예를 들면 그 구름 오면 새의 날개. 또 강물 오면 인생. 이렇듯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늘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호수, 바닥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전을 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관조는요, 고요한 마음을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을 쳐다보면요, 한참 그거를 쳐다보면 그게 저한테 해주는 말을 받아 쓰는 거거든요. 관조는 비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본. 그렇고요. 사유가 있습니다. 골똘히 궁리하고요. 개념 판단들을 직접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골똘히 생각해서. 그래서 또는 그것을 분별하는 일. 그게 사유입니다. 첫 번째네요. 시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 즉 반전, 사유, 관조가 있어야 한다. 시를 쓰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시를 좀 말랑말랑하고 움직이게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명사보다는 형용사, 형용사보다는 동사를 좀 많이 씀으로 해서 시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 세우기인데요. 글을 썼으면은 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글을 썼으면. 시를 썼으면 시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워야 돼요. 세우기란 존재의 집을 짓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집을 지어서 여러 독자들을 내가 지은 존재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했는데 다른 분이 지은 존재의 집이나 내가 지은 집이 똑같으면은 누가 구경하려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재의 집을 좀 내 나름대로 특수하게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끈이에요. 끈. 이 끈인데 결국 인연이라는 끈이거든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끈. 인연이라는 말이 좋았다. 그 끈이 인연이에요. 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인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연이 되려면은 삼천겁의 수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가 생겨나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를 일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생겨나서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80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생겨난 것이 46억 년이 됐어요. 그러면 천문학자 말로는 34억 년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잘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겁은 지구가 태어나서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일겁이라 보니까 정말 이 겁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선가부터 나에게 다가온 끈, 운명이라면 피로 이렇게 한다. 운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힘이에요.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힘. 그래서 우리를 운명을 흔히 숙명, 천명 그럽니다. 가늠할 수 없는 그 길이에
매여 있다는 느낌. 가늠하다는 것은요,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 보거나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어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할 때 그 가늠입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끈. 아니, 필연이라는 말이 옳았다. 필연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필연입니다. 또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이거든요. 부사로 틀림없이 꼭. 그것은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도 있고요. 필야, 한자로 보면 필야라고도 하고요. 필이라고도 하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끈 가장자리를 가만히 당겨보면 아주 좋은 어깨입니다. 지금 어떤 끈이에요. 끈 가장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당겨봤어요. 당겨보면 지난날 함부로 낭비해버린 그리움의 인연이 꿈틀댄다. 그 끈을 가만히 당겨봤더니 저 끝, 거기에 그리움이라는 인연이 있었어요. 그 인연이 있어서 그것이 꿈틀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라는 말을 시를 읽으면 가끔 나와요. 함부로가. 함부로는요, 마음대로 마구. 아무 말이나 막히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혓꼬리를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할 때 그 함부로입니다. 시 쓸 때 함부로도 가끔 요즘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과거 경험이나 추억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리움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과거예요. 그런데 미래로 쓸 수 있잖아요.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그리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형입니다. 그런 것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끈이 인연이 되는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과 상상력을 재구성하라. 이번에는 어떤 두 시를, 똑같은 그 내용이 같은 두 시를 통해서 언어만 바꿈으로써 이 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간접 경험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직접 경험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간접 경험은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또 고전, 또 다른 분의 한 일을 듣는다든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이 한 권이면 어른은 걸어다니는 책 10권이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 앞에서 특히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깊이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순례가 낙달로 변모하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글이에요, 이게. 위 아래가 똑같은 글인데 제목을 순례고 아래쪽은 낙달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단어 몇 개만 바꿈으로써 어떻게 이게 상상력이 재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옛날에 숨바꼭질 순례잡이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궁을 지키던 병졸들이 술락군이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 순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입니다. 짐승을 쫓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다른 무리들이 짐승을 쫓아갔다. 이 조차와 쫓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쫓아는요, 급히 뒤를 따르다. 무엇을 쫓아내다 할 때 쫓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둑을 쫓아냈다. 모기를 쫓아냈다. 짐승을 쫓아냈다 할 때 쫓다예요. 그러면 쫓다가 있어요. 지읒, 쫓다. 이것은 목표 이상 유지를 받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다와 쫓다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는 명예보다 돈을 더 쫓았다. 이래야 돼요. 그는 관례를 쫓기를 좋아했다. 쫓는 게 아닙니다. 뒤따르는 것이
그런 그 유지나 이상 이럴 때는 좁다입니다.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세 번째 사람들도 오리부중이다. 오리부중, 오리 안에 짙은 안개, 이게 오리무중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할 때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파악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그 말도 많이 하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수색대가 파견되었다. 수색대는 그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를 그 수색대라고 하고요. 파견은 어떤 일정한 임무를 띠고 임지로 가는 것을 보내는 일을 파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수색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떠났던 발자국들이 물리에 찍혀 있었다. 물리에 찍혀 있대요. 발자국이. 그건 줄 그어넣어야 됩니다. 발자국이 없다는 말에 이미 흔적이 지워졌다는 거죠. 여기는 물리에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술래인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술래를 제목을 낫달로 해서 이 시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맞이 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달맞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부는 세시풍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거든요. 혹시 세시라는 말을 정확히 아시는 선생님? 세시. 이 세시라는 것은요. 네. 네. 새해의 첫머리. 새해의 첫머리. 그러니까 정초, 연두, 연시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세시, 새해의 풍속, 세시풍속 할 때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똑같은 시예요. 달맞이 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위에서는 사라졌다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있어요. 또 다른 무리들이 달을 쫓아갔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위에는 세 번째 사람들이고요. 아래는 여섯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 읽기 좋게 그 어떤 그 만들려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숫자예요. 어떤 특별한 숫자는 아닙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감쪽가치를 알아볼 필요 있어요. 이 감쪽가치는요, 감을 두 쪽으로 딱 나누고 바로 붙이면요, 형태가 그대로 된답니다. 이게 감쪽 같다. 예? 감쪽이라는 그 단어는 별도로 그 사전에는 없어요. 감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감쪽 같다라는 부사가 붙어야 돼. 같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감쪽이라고 하고요. 그 감쪽 같다와 그 부사인 감쪽 같이만 사전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 할 때 감쪽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로 만든 꽃이 감쪽 같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 할 때 감쪽 같다. 이건 글자를 붙였어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수색대가 파견되었다. 사라진 사람들과 수색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발자국들이 허공을 떠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 줄치해야 됩니다. 발자국들이 허공을 떠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위에서는 떠났던 발자국들이 물 위에 찍혀 있었잖아요. 네. 글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허공에 소문이 떠돌았어요. 순간 나는 당황했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술래인 나만 남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결국 내가 납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래 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래를 써놓고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납달로 이게 고쳤더니 더 시가 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 상상력을 지금 납달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 시는 항시 써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있는 시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 번에 썼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시를 한 번에 그냥 카톡에다가
카톡창에다 바로 한 번에 쭉 썼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읽어보면.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돼요. 예. 시는 이 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좀 가치가 좀 더 깊어지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를 쓸 때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직접 체험, 간접 체험을 다 동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결합을 시켜야 돼요. 어떤 시든지요. 자, 19페이지는 이걸로 하고요. 20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유, 반전이네요.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미지가 뭐냐, 뭐 사유가 뭐냐 이런 하는데요. 이미지를 조금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 있어요. 이미지는요 크게 나눠서 감성적 이미지하고 상징적 이미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적 이미지에는 그 시각적, 감각적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감성적, 예를 들면 상징적 이렇게 나눈다. 그것만 아시고요. 그 감성적 그 이미지에는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심상, 영상, 그 다음에 표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고요. 그 한자 그대로입니다. 영상은 어떤 것에 비추어 나타내는 모습 또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다음 표상은요 어떤 지각에 의해서 의식에 나타나는 겉모습이에요. 표상, 겉표자잖아요. 예, 겉모습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중요치는 않아요. 심상, 영상, 표상 이런 것 정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상징적 이미지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상징적 이미지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쉽게 이런 거예요. 앵두 하면 여자 입술, 그 다음에 봄 그렇게 하면 연두, 복사꽃 그러면 방년 18세, 담양 뭐 대나무, 소세원, 메다세콰이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 이미지인데 요즘은 그 지자체별로 이 이미지 가치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 가치가 지자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브랜드 가치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담양을 알릴 때 이 브랜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담양에는 대나무, 소세원, 아니면 메다세콰이어 딱 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딱 한 군데.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로마 그런데 거기 해변에 빨간 집이 주황색 집이 지붕이 다 있다. 어디 다른 데 나라를 가니까 하얀 지붕과 벽이 있다. 이 이미지거든요. 네, 이미지거든요. 그분들은 옛날에 그거를 빨간 주황색을 칠한 이유는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칠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관광객 유치하는데 아주 크게 됐어요. 요즘 신안 어디에서도 주황색 마을을 다 주황색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 가치 이것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이미지에 실패해버리면은요, 정말 거의 모든 걸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시쓰기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사유, 반전이 있는데 반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반전은 아까 어떤 걸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 속의 반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를 쓸 때 이렇게 수필처럼 또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쭉 써놓고 그거를 행을 뒤바꾸면서 또 연과 연을 바꾸기도 하고 연과 연을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 시 속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자조네요. 자조.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것을 자조 섞인 무슨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것. 한자상은 그렇습니다. 책을 교과서가 교재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없으면 듣는 걸로만으로는 이 실력을 이렇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몇 번이고 들어보면서 공부하시면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조? 창식이가 빗방울 새듯 처마 밑에 절퍼덕 앉아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지금 어떤 창식이라는 사람이 토방 그 밑에 지금 절퍼덕 앉아 있어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절퍼덕 앉은 것은 참 어떤 그 모양이 있죠. 그 이미지가 지금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연조죠. 연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어깨가 기울었으나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깨가 기울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아 같이 일만 하면 혼나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창식이가 참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하는 것이 참 못마땅했던 모양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일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수. 십상이다 그 말이에요. 십상. 십상하고 바꿔 쓸 수 있고요. 드물지 않게라는 말이에요. 일수. 십상이다. 가끔 곧잘 또는 흔히 그렇게 그걸 일수라고 그래요. 그가 책을 읽으면 밤새우리 일수이다. 예. 일수다가 아닙니다. 일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소보다 못한 놈으로 쳐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맨날 혼만 내.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소도 말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은데 이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창식이 입장에서 보면요. 말뚝에 매여 있는 소가 굉장히 먹고 놀기만 하잖아요. 풀만 뜯어먹고. 창식이 입장에서는 소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근데 소의 입장으로 보면은 창식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게 반전을 어꾸로 써진 겁니다. 반전을 어꾸로 써진 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지 플러스 반전입니다. 이미지하고 이 시에는 이미지하고 반전으로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 하나하나가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틀림없이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플러스 반전인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의 비밀입니다. 돌아보면 모서리를 가진 벽. 자, 이렇게 돌아보면 모서리가 있죠. 그 벽. 두억에 못을 치면 옷걸이. 이게 못을 쳐서 놓으면 옷걸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면 사각의 하늘. 천장이죠. 배를 깔고 엎드리면 무표정은 방바닥. 방바닥은 무표정하죠. 항상 그 모양이니까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벽을 한번 볼게요. 벽이라는 것은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절, 구속 이렇게 그 말할 때 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적으로 이런 일반 벽도 지지만 어떤 그 상상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면벽, 유리벽, 철벽이에요. 그래서 또 벽이라는 말을 속박, 구속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벽에도 눈이 있다. 이게 항시 조심하라는 얘기죠. 벽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먼 시간 밖으로 옮겨놓는 잠, 줄치시고요. 이게 좋은 어법입니다. 나를 먼 시간 밖으로, 잠은요, 나를 먼 시간 밖으로 옮겨놔요. 항시.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나를 먼 시간 밖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제자리 갖다 놓죠. 엉뚱하게 이제 제자리 갖다 놓지 못하면 잠이 나를 제자리 갖다 끌고 다니다가 갖다 놓지 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진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수스라치게 놀래고 꿈을 깨고 그러잖아요. 잠이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대체적으로 그 잠은 아침에 들면 사그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잠이 나를 끌고 다니다가 제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제가 수스라치듯 깬다 이 말이죠. 나를 먼 시간 밖으로 항시 잠은 나를 옮겨놓죠. 낯선 나무를 풀듯 아침이면 다시 벽. 문을 열고 나오자 비로소 방은 실수하는 불빛만 남겨두고 어두운 꼭지점마다 고요 그물을 쳤다. 이게 반전이에요. 방의 비밀은 이 어두운 꼭지점마다 고요 그물 친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이제 잠을 자고 불을 다 끄고 스위치를 내리고 방으로 딱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어둠에도 꼭지점이 있다면 거기다 다 그물을 치고 예를 들면 고유 그물을 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반전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반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 변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썼어도 상당히 반전적인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요즘 앞으로 시는 상당히 반전적인 글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 트렌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여기서 목표점은 바닥 것까지가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고요. 사행이죠. 마지막이 반전이고요. 나를 먼 시간 밖으로 옮겨놓는 잠이 거점 사유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는 어떤 식이든 그 반전, 관조, 사유 이 범주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21페이지입니다. 사유와 반전이 있는 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백비입니다. 한자로 그 백비인데요. 이 백비는요, 글을 새기지 않은 비석이에요. 그 하얀 것이 아닙니다. 글을 새기지 않았어요. 비석을 하면은 뭐 비석을 했잖아요. 그 비석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장성 황룡면 그무리에 가면은요 아름다운 백비가 있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비를 세우는 이유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백비를 어떤 때 세우는가? 그 품행이 깨끗하고 순결하여 글자를 새기기조차 불경하다고 생각할 때 백비를 세운대요. 네. 그 다음에 무를 추앙하기 위해서. 없을 무자인데요. 없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또, 욕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무를 추앙하기 위해서 백비를 세우고요. 세 번째는요. 한 곳에 사람이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유골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백비를 세우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자기 그 서자의 자식이에요. 서자의 자식도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먼저 자식이 서자가 죽으면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백비로 세워서. 네, 그러니까 백비 알아봤고요. 어차피 묘비가 나와서 세상에 잘 아실 거예요. 재미난 묘비 명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나드 쇼, 아일랜드 극작가죠. 예,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비석에다 이렇게 썼대요. 내가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썼대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 러시아 해밍웨이는요,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작가 스탈린이 있어요. 스탈린. 살고 쓰고 사랑했다. 이렇게 썼대요. 이거 꼭 다 알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한테 비를 세워준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주는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비석을 세워드린다면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지상에 왔다. 이렇게 아마 썼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막산 정수리에 서 있는 글자 없는 비석 하나. 근데 가막산은 어디에 있는가는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막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으니까요, 산이.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요, 지명이나 사람, 동물 등을 본문에다 넣어놓으면 본문이 좀 신빙성이라든지 또 생동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지명이나 이런 걸 써 넣으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 크고 많은 생 담고 있는 나머지, 이게 사유 부분입니다. 사유라고 앞에서 써놓으면 돼요. 너무 크고 많은 생 담고 있는 나머지 점 하나, 획 한 줄도 새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차마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간이 그런 말이에요. 참아는 애틋하고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참아. 우리가 그죠 많이 하잖아요. 참아. 참아 할 수 없었던 말씀을 지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 일 다 부질 없으므로 부질없다는 것은 쓸데없이 그 공연한 행동이죠. 부질 이게 원래 원뜻은요 그 불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불질. 우리가 당금질 그러잖아요. 지금 대장간이 없으니까 근데 쇠를 당금질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쇠를 당금질 자르는 나라가 예를 들면 조금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한시. 근데 쇠를 달궜다 물에 담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무의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무량무의 무게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일입니다. 무게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무량무의 말하는 것은 아닌지 절이 덤덤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도 사유입니다. 절이 덤덤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전이에요. 여기는 저렇게 밋밋하게 그냥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와 여기는 지금 그 사유로 보면 너무 크고 많은 생 담고 있는 나머지 이 한 행과요. 절이 덤덤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한 행, 이게 사유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전은 저렇게 밋밋하게 그냥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 잘 써졌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